안녕하세요, 원율라입니다. 오늘도 임요한 박사님과 드라마 정도전 함께 보면서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 방송 아주 20만 뷰가 넘는 뜨거운 관심 감사드리겠습니다. 박사님 요즘 제가 보니까 부쩍 방송 출연이 좀 잦아진 것 같은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럴 때 말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좌우간 찾아주는 데가 많군요. 네, 뭐 아니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제가 박사님 나온 거 딴 거 보다가 그 댓글에 뭐 입술이 부르트셨는지 그래서 그때 여기요. 네, 그래서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에요. 그때 왜 그렇게 됐지? 잠을 못 주무신 거 아니에요? 하여간 뭔 일 때문에 과로해서 그렇게 했는데. 올림픽 보느라? 아닙니다. 거기 보느라? 올림픽 거의 못 봤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금방 잊어버려요. 네. 기억을 못해. 어쨌거나 좀 그냥 건강 잘 챙기시면서 또 방송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오늘은 박사님과 함께 공민왕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제 공민왕 평가가 엇갈리는 것 같은데 개혁 군주다라는 평가도 있고 아니다 오히려 이제 고려의 멸망을 앞당긴 군주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떤 고려에서 실질적인 뭐 마지막 군주이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드는데 어쨌거나 이 여말선초 시기에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인물이기 때문에 오늘 드라마 정도전 속에 그려진 공민왕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사님과 그 영상 먼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이제 저작거리죠. 정도전이 노국공주의 영정 사진인 것 같은데요. 공민왕의 부인이었죠. 서기 1374년 고려는 공민왕의 첫 번째 왕비인 노국 대장공주의 영전을 짓느라 국력을 탕진하고 있었다. 주기 초반의 공민왕은 기철의 신원파를 숙청하고 쌍성 총관부를 탈환하는 등 100년에 걸친 원나라 속국시대를 종식시킨 영웅이었다. 그러나 급변하는 국제정세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 중국 대륙에서 주원장의 명나라가 건국되어 원나라와 각축을 벌였고 절대 강자가 사라진 틈을 타 여진족, 매구 등 숱한 이민족들이 고려를 침략했다. 적은 내부에도 있었다. 고려의 특권층이었던 권문세관은 공민왕의 개혁 정책을 번번이 무산시켰다. 설상가상, 왕비이자 정치적 동반자였던 노국공주마저 사망하자 공민왕은 좌절하고 만다. 왕은 정사를 멀리한 채 노국공주의 영전공사에만 매달리며 폐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고려 말의 혼란스러운 정세를 설명한 영상인데 우리가 흔히 공민왕 하면 그 고려 말에 어떤 개혁 정책을 펼치기도 했잖아요. 반원 정책이라고 하는 우리 민주의 어떤 자주성을 회복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다. 예를 들어서 쌍성 총관부를 탈환하고 요동정벌을 벌이기도 하고 이제 이런 개혁 정책을 펼치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좀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저 드라마에 나온 것처럼 역사도 그렇게 썼었죠. 이 공민왕 이야기가 드라마 작가들한테는 최고 인기래요. 그래요? 일단 등장인물 다양하지. 이 그렇죠. 아저씨, 주인공 아저씨 약간 감성적이지. 그렇죠. 미술을 잘했잖아요. 그리고 예술적이죠. 또 후궁이 또 많아서. 제가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왕건은 부인이 수십 명이잖아요. 네. 방송국이 파산한대요. 근데 공민왕이 딱 좋대. 그렇죠. 또 순애보도 있고 적절하게 아이돌 그룹을 거느리고 나오기 때문에 딱 좋다고 옛날에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떠나서 드라마 스토리 자체가 드라마틱하고 네. 사실은 또 이제 민족주의 같은 또 부분도 있고 작가분들은 되게 좋아하는데 공민왕의 반원 정책에 대해서는 90년대부터 학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원 그다음에 자주성 회복 이건 굉장히 우리적 시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아차하면 외국과
교류하는 거, 외국한테 많이 교류는 하는데 억압을 많이 간섭을 많이 받는 거, 간섭 안 받고 사는 거 이런 식의 생각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는 반원 친명 정책이야. 그러니까 물론 원나라 때하고 명나라 때하고의 관계는 달라요. 명나라 때는 왕이 그쪽하고 결혼해야 되고 관계 맺는 방식이 달라지죠. 그 관계 맺는 방식이 우리한테는 좀 더 속국적으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나라 제도를 받아들이는 건데 네. 그러면 반원 친명이면 어차피 우리끼리 산다 이건 또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좀 국제 관계 속에서 관계성이라는 부분에서 봐야 된다. 너무 자주성 회복 이 부분만 이야기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럼 당시에는 그러니까 명나라가 좀 뜨는 나라니까 공민왕 입장에서는 약간 명나라와 원나라 사이에서 외교적 줄타기를 하던 상황이었다. 뭐 이제 이렇게? 그 부분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보면 자꾸 이제 자주성으로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사실은 내적인 문제, 국제적인 문제 다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당시 공민왕이 개혁 정책을 하는 데는 세 가지 축이 있어요. 첫째는 명나라가 일어나면서 원나라가 망하는 건 기정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관계가 바뀌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국제관계 속에서 포지션을 바꿔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실제로 명나라 태조 주원장하고 트러블이 많이 생기지만 원나라하고 고려는 이 혼인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외교 관계를 국제 관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야 될 필요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국제 관계 따로 국내 관계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게다가 고려 왕들은 원나라하고 혼인을 했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가장 중요한 정치적 동반자가 외척이에요. 그렇다면은 명나라가 뜨고 원나라가 지면은 국내 정치 세력의 기축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기존의 기득권들은 이제 친원 세력들이니까. 그렇죠. 근데 과거엔 이걸 어떻게 보냐면 권문세가 사실 권문세가가 다 친원도 아니야. 전통 세력하고 섞여 있는데 이게 자주성 이러다 보니까 그냥 권문세조가 나쁜 놈, 신진사대는 정의로운 사람 이렇게 가니까 공민왕이 그냥 권문세가를 쳐내야 되는 게 정의구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정치가 어떻게 그러냐고. 권문세족은 한 번도 망한 적이 없어. 그중에 일부만 쳐내고 세팅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그 권문세족이라는 사람 중에는 고려의 전통 집안들도 있고 그리고 새로 올라온 집안도 있고 반드시 부원 쪽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세력들이라는 건 내 자생적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리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다 쟤네는 적이야. 신진사대부는 정이야. 이런 게 아닌 것이죠. 그런데 원나라가 빠져버리면 전통 원나라 쪽, 뭐 신진 쪽이 약간 섞여 있는데요. 이거를 재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정치 세력 재편 문제도 같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신진사대부를 새로운 권력으로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권문세족을 재편해야 되는데 권문세족을 재편하는데 신진사대부를 도구로 쓰는 거군요. 그러니까 국내 정치 구조가 바뀌는 거죠. 명나라, 원나라가 바뀌면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쌍성총관부 회복하고 이러는 것도 과거에는 국토회복 이렇게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국토회복이라는 의미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있어. 그런데 공민왕은 그건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에서 단일 왕조가 힘을 발휘하고 있을 때는 외침이 잘 안 나요. 근데 중국에서 이제 왕조가 망하고 5, 16국 시대 이럴 때 되면 만주에도 종족이 한둘이냐고. 그래서 공민왕 때는 정말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모든 애들이 다 쳐들어오잖아요. 홍건적, 그러니까 그렇죠. 중국의 잔당, 뭐 여진족, 뭐 다와. 외구도 오고. 예. 네. 이렇게 될 거를 예측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고려의 기본적인 국력을 넘어서는 외침이죠. 그렇다면은 급하게 군사력을 증원시켜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쌍성총관부라는 게 영토만 확보하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거의 무력 군벌 집단을 흡수해야 될 필요가 생기는 거죠. 또 그쪽 지역 군벌들이 싸움도 잘하니까. 예, 근데 문제는 되찾아오는 것까지 좋은데 이게 되찾아온다는 이유만 있는 게 아니라 영토와 자원도 확보하지만 그쪽에 군벌도 흡수한다. 이런 목적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쪽에서 내려온 애들 막아야 되는데 얘들 땅을 완전히 그쪽 동북면의 권력 구조를 해체하고 정규군으로 키울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에 강력한 군벌이 온다는 거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원명 교체계를 하다 보니까 국제 관계도 변하고 그로 인해서 국내 정치 세력도 재편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제3 세력들이 준동하니까 국방도 재건해야 되고 이런 다 연결된 문제 속에서 뭐 우리가 말하는 친명 반원 정책, 쌍성 총관부 탈환, 신진 사대부 등용, 부원배 숙청 이런 게 다 따로 이루어지는데 이걸 자주적 시각, 얘는 악이고 얘는 선이고 이건 국토 회복이고 이렇게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요동정벌은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진 걸까요? 약간 우리가 고려에 약간 힘을 보여주겠다. 우리가 만만치 않다라는 근데 거는 국제적으로. 자꾸 요동을 명나라 땅, 원나라 땅으로 생각하는데 명나라 때도요. 요동의 여진족은 간접 지배 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배 속에 넣어놓긴 하지만 거의 직접 통치는 아닌 거죠. 그리고 여진족도 굉장히 여러 세력이 있어요. 연합 세력인데 여기서 어떤 힘이 빠졌을 때 얘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힘을 과시해서 동맹 체제를 재구성해 놓거나 협박을 해놓지 않으면 얘들이 단합해서 단체로 밀고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거죠. 조선을 가장 많이 침략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여진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쿨타임 차서 한번 좀 밟아줘야 하는 그럼요. 시기가 한 번 딱 온 거네요. 그렇게 해야 얘들이 분열을 해요. 만약에 내가 가만히 있어요. 저쪽에 힘이 빠졌는데 저기 6명의 종로파, 동대문파 막 있어. 근데 여기 경찰력이 하나도 힘이 없어.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이거 그냥 우리끼리 단합해서 국가를 장악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한번 힘을 보여줘야지. 알겠습니다. 그 영상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노국공주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노국공주는 그 원나라 공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나요? 사실 노국공주의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알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공주라고 그러면 공주라고 생각하는데 네. 원나라에서 말하는 공주는 두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황제의 딸도 공주고 네. 황제 밑에 왕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꼭 조선 국왕 같은 왕이 아니라도 황제니까 황제 뭐 친인척 아들 우리나라 대군 군처럼 나와서 분봉하는 왕들이 있어요. 동성도 있고 이성도 있고 이 왕급의 딸도 공주예요. 그런데 황제의 딸로 고려 국왕하고 결혼한 사람은 충렬왕의 부인이었던 제국대장공주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아, 그럼 노국공주는 왕의 딸이었군요. 그렇죠. 왕급 인사의 딸이에요. 그 뒤부터는 이제 왕들의 딸이 오죠. 그래서 노국대장공주는 왕급의 이제 공주입니다. 제국대장공주만한 급은 못 되는 거죠. 워낙 그 왕하고 황제가 한 급인 것 같지만 그 한 급이 보통 한 급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노국공주는 고려의 어떤 반원 정책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본인도 이제 원나라에서 이제 황제 딸은 아니고 이제 왕의 딸이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고려로 이제 시집 온 마당에 그냥 나는 여기 완전 고려 사람이 되자. 그리고 나도 이제 어떤 원과 좀 거리를 둘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느낀 걸까요? 그 부분은 명확하진 않은데 과거에 예. 이 충자 돌림 왕들 있을 때는 뭐 쫓아가서 황제한테 고발한 공주도 있고 막 이게 사이들이 안 좋았는데 노국대장 공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막 반원 정책으로 가고 정치 질서가 바뀌는 와중에서 그런 트러블을 안 일으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뭐랄까 좀 공주 이전에 부인과 남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노국대장 공주가 비난을 안 받는 부분이고. 이 노국공주 아버지가 노국공주 집안이 좀 원나라 황실과 관계가 좀 안 좋진 않았어요? 좀 다른 노선을 걷고 있거나. 내가 알기로는 좋은 왕은 없어요. 거기는 주기적으로 숙청하고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중국 정치는 좀 우리하고 달라 살벌합니다. 중국은 안 그래요. 정말 친하고 뭐 혈맹 나중에 그냥 숙청 들어가고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국공주가 원나라 왕의 딸이니까 그만큼 정치적 입지는 무시할 수 없었겠어요. 노국대장 공주가 그때는 이제 원나라가 이미 힘을 잃어가지고 선이 끊어졌을 수도 있는데 네. 국내 정치에 그렇게 개입하는 흔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국대장 공주는 이미지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금술이 좋았다. 이게 진짜 뭐 역사학자께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건 먼저 진짜 사랑이었을까요? 진짜 모르죠. 그건 둘이 진짜 몰라. 네. 근데 이런 우리 역사 속 기록에서도 둘이 뭐 죽고 못 살았다 죽으니까 엄청나게 슬퍼하고 뭐 영전을 보면서 막 울었다고 하고 이런 좀 순애보적인 이야기들은 그거는 나중에 이제 소설과 드라마에서 많이. 아 그래요? 네. 그게? 그리고 이제 이분이 좀 변화무쌍하잖아요, 정치가.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연산군도 왜 부모 어머니의 그 비밀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그냥 광기로 갔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냥 자기가 계산적으로 한 거예요. 아. 그걸 좀 세련되게 못한 것일 뿐이지. 아. 그러니까 광기라고 하는 분, 뭐 이런 부분은 좀 드라마적인 이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영상 보면 공민왕이 이제 노국공주가 이제 사망한 다음에 이 영전공사에 집착하고 폐인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이었을까? 왜냐면 사실 이제 노국공주가 사망한 다음에 신돈을 등용해서 각종 또 개혁 정치를 펼치는데 그것이 과연 신돈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이제 정치였을까? 솔직히 공민왕이 뒤에서 조종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네. 폐인이 과연 됐을까? 네, 정확한 지적인데 그 뒤로도 국민왕은 굉장히 복잡한. 그러니까 아까 쌍성 총관부도 그렇지만 이때부터는 고려가 계속 전란 길고 위기 상황이라 좋은 게 없어요. 쌍성 총관부의 이자춘 집안을 끌고 왔더니 위험하잖아요. 당시도 알았어요. 이거 잘못 키우면 내가 거꾸로 당한다. 아, 그러니까 뭐든지 복잡한 상황인데 그거를 폐인이 돼갖고 그렇게 복잡한 상황을 처리를 못해요. 노국대장공주 영전공사도 당시 고려사 기록에도 이제 이게 굉장히 큰 공사여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 무덤 설계를 자기가 했거든요. 고려 시대 왕릉들이 되게 작아요. 생각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고려의 왕은 전통의 고려 왕은 약간 연합회 위원장님 역할 비슷해요. 그래서 생각처럼 왕의 어떤 권한이 크질 않아요. 그런데 중국에서 이제 이걸 보고 한국에 와 보면 야 이게 얘들 여기 왕이 왜 이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조선 때도요 웬만하면 세자를 중국에 안 보내려고 그래요. 중국에만 갔다 오면 사람이 좀 폭군이 돼. 몇 명 있어 태종. 중국에서 황제가 막 하는 거 보고 네. 아 왕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기서만 살면 아 이거 참 좋은 집에서 검소하게 산다 예. 생각하는데 아, 애 버린다고 생각하는군요. 저기 세자가. 갔다 오면은 이거 왜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래서 갔다 오면 사람이 세진다가 조선의 그 국룰이에요. 약간 좀 뽕을 좀 이렇게 먹고 오는구나. 소현세자도 우리는 약간 비극적인 세자로 알고 있는데 이제 몰아간 거긴 하지만 소현세자가 굉장히 지적이고 예. 병자론 잡혀갈 때도 그 도르곤이 와가지고 내가 세자를 봤더니 너무 훌륭하다. 예. 훌륭한 세자라고 내가 잘 이렇게 보호하겠다고 이러고 가요. 그래서 소현세자가 되게 평이 좋아. 청나라 쪽에도 사람이 되게 지적이고 똑똑하고 근데 나중에 소현세자가 한번 이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물론 약간 조작일 수도 있지만 사람이 중국 오래 살더니 난폭해졌다. 아, 약간 거칠어졌다. 거칠어졌다. 상남자가 돼서 돌아왔다. 무례해지고 이거 왜 이러지? 막 이런 얘기 합니다. 그래요? 대륙의 기상을 어떻게 묻어왔나? 아니 거기 가서 정치 제도를 보면 왜냐면 중국 황제는 그냥 패도 되고 중국 황제는 세조도 그 말했지만 자기가 제일 부러운 게 그거라고 그랬어. 세조가 맨날 하는 말이 거기 황제는 몽드 들고 바로 팰 수 있는데 왜 우린 못 패냐 이게 세조가 늘 하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보고 오니까 이게 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공민왕도 원나라가 살았었고 그래서 그 공민왕 왕릉 공사가 이게 왜 이런 자꾸 비난이 나오냐면 규모가 역대급이었어요. 아, 그전엔 없던 규모였습니다. 원래 고려의 이제 무덤들은 작았는데 네. 크게 하니까 네, 근데 공민왕 때부터 왕은 더 존귀한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걸 많이 해요. 그래서 예법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왕을 사실 조선적인 거랑 비슷합니다. 제가 근데 지금 공민왕 왕이 커요. 막 그러면 엄청나게 사치스러웠나? 조선 왕릉의 모델이 공민왕릉이에요. 근데 그거는 오히려 그 고려 말로 올수록 고려의 왕권이 좀 약해지니까 왕의 어떤 위신 이런 권력 같은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게는 볼 수 없죠. 왕의 역할은 계속 확대되고 있었어요. 충렬왕 그렇군요. 때도 원나라 때도 그렇고. 그리고 공민왕이 권문세가를 좀 숙청하고 네. 신돈을 등용해서 했던 것도 결국 자기 권력 세지는 것도 같은 거죠. 그래서 신돈 그리고 신진사대부 올릴 때도 결국 기존의 정치 틀을 1인 독재에게 주거나 네. 아니면 다양한 관료군에게 주는 두 가지 다 전제가 뭐냐면 왕의 역할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법이라든가 의식이라든가 궁궐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바꾸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공민왕의 개혁 중에서 변하지 않는 건 국왕의 위치와 역할이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법으로만 바뀌고 정치제도로만 바뀌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이게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가시적으로 네. 뭔가 다른 걸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유교 사회에서는 죽으나 사나 제사예요. 그 일종의 뭐 이집트인들이 피라미드 크게 그렇죠. 지었던 그러니까 것처럼 왕릉 키우고 사당 키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고려사는 조선시대 사람들이 썼잖아요. 네. 이거 막 뭐라고 비난하거든요. 네. 그런데 조선시대 왕릉 보면 딱 공민왕이 만든 구조 똑같지는 않지만 그 구조로 가요. 이게 공민왕릉이 사실 조선왕릉의 원형이에요. 그러면 공민왕이 하고자 했던 어떤 국왕의 어떤 역할, 네. 위상의 변동은 조선이 그대로 계승합니다. 아니 저는 이제 그런 생각했거든요. 이게 공민왕이 막 영전 공사에 집착하고 뭐 폐인이 됐다 그런 기록들을 보면서 아니 일부러 공민왕이 연기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일종의 좀 고도의 정치 행위로 폐인된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뒤에서 다 이제 조종하고 그랬던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그것도 했는데. 드라마에서는 굉장히 좋은 포맷인데 네. 실제 리더가 그렇게 하면 네. 큰일 납니다. 그랬다간 안 속여야 될 사람까지 속여요. 제가 예를 들면 어디 두목인데 네. 우리 기자님을 숙청하기 위해서 일부러 아픈 척을 해. 네. 그러면 기자님만 쏘가. 내 충성스러운 부하들도 저분이 곧 가시나 보다. 그래갖고 막 배신 때리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더는 그 수법은 영화에서 쓰면 안 돼요. 그래요? 근데 실제 역사 속에서는 일부러 약간 좀 암군인 척하고 그런 사례들 좀 있지 않아요? 드라마죠. 다 드라마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영상 계속 이어서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말한 무일도를 그려봤다. 상소를 보니 필체가 아주 좋더구나. 거기에 무일편을 써넣거라. 공민왕과 정도전의 대화입니다. 저걸 정령 포기해야 되는 것이냐? 영전 공사를 포기해야 하냐? 그리하셔야 하옵니다. 너의 상소대로 하겠다. 정도전에 내일 교서를 반포하여 국정을 쇄신할 것이다. 전하, 밀직사에 적당한 자리를 비워둘 테니 가까이서 과인을 보필하거라. 성은이 망하옵니다, 전하. 과인을 믿지 마라. 과인은 원나라에 맞서 압록강 이북당을 수복했던 장수 인당을 죽였고 홍건적을 몰아낸 안후 이방실 김득배를 죽였고 영도 처음이 신돈을 죽였다. 또 언제 의심증이 도져 신하들을 도륙할지 모른다. 소신, 국청에서 이미 한번 죽은 목숨 아니옵니까? 소신, 전하와 고려를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하겠나이다. 일어나거라. 한 가지 부탁을 해도 되겠느냐? 말씀하시옵소서, 전하. 언젠간 너와 너의 동문들이 이 나라 정치의 핵심이 될 터. 그때 내 아들을 지켜줄 수 있겠느냐? 결국 강령군 마마를 세자에 책봉하실 것이옵니까? 군왕이 될 거라면 굳이 부탁을 할 필요도 없겠지. 보위에 오르지 못한 왕자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것이다. 내 아들을 지켜줄 수 있겠느냐? 소신, 반드시 강령군 마마를 지켜드리겠나이다. 내 너를 믿겠다. 정도전.
여기까지입니다. 그 젊은 선비인 정도전을 공민왕이 등용을 해서 좀 개혁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장면인데, 여기서 영상에서 잠깐 나왔지만 공민왕이 자기를 너무 믿지 말라. 자기는 이제 신하들을 계속해서 죽여왔다. 언제 신하들을 의심해서 내가 또 널 죽일지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 역사 속에서 봐도 공민왕은 계속 신하들을 숙청해 왔단 말이죠. 신돈도 그렇고 홍건적을 몰아낸 뭐 안우, 이방실, 김득배도 이제 숙청을 했었으니까. 근데 이게 저는 어찌 보면 왕권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 아니었을까? 아니면은 실제로 뭐 지나친 의심증이 있어서 취미생활처럼 한 건가?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정치에서 왕권이라는 개념은 뭐 그렇게 쓸 수는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한 나라의 정치 체제를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간단히 말하면 결국 정치, 그러니까 지도자의 능력인데, 공민왕 때의 중요한 특징이, 그러니까 전근대 사회, 고려나 조선 같은 사회에서 하나의 어떤 정치 집단이 될 수 있는 집단이 다 들어와요. 소위 권문세가 뭐 우리가 말하는, 요즘은 신진사대부란 말 안 쓰지만 어쨌든 신진 세력, 지방 세력, 군인, 외지 세력, 뭐 그다음에 정말 신동 같은 그야말로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그 뭐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다 내가 해보겠다 해서 왔던 거군요. 그러니까 공민왕이 반원 정책할 때부터 그게 절대 나와 외국과의 관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기존의 정치 체제가 깨어지는 과정에서 자기의 역할도 높이고 그걸 위해서 정치 체제를 개혁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그게 드라마에도 나오지만 왕이 조서 한번 때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는 굉장히 구조적이고 여러 가지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공민왕은 바보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작업도 합니다. 뭐 성균관도 재건해서 새로운 지방 세력, 신진 세력도 키우고 다 하는데, 이게 뭐 정말 성격 때문인지 뭐 감정 때문인지 진짜 잠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르지만은, 그 정치 세력을 개혁하는 데 있어서 구조적인 것을 보는데 본인이 너무 조급해. 이건 결과론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유는 아무도 모르죠. 정말 성격 탓인지 상황인지 모르지만 이걸 굉장히 조급하게 해요. 공민왕이 한 23년을 통치를 했는데요. 대여섯 번 이상의 정치 체제 변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예를 들면 똑같이 관료가 있는데 서인이 집권하고 동인이 집권하고 이거하고 수준이 달라요. 정말 갑자기 저 밑에 세력이 오고 뭐 이쪽이 들어오고 갑자기 군인들 들어오고 문관들 들어오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대변혁이 나게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어떻게 또 그런 게 가능할까 싶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기득권 세력들은 꾸준히 남아 있지 않나요? 근데 아예 한꺼번에 바뀐다는 게 이게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신진 세력들은 이미 상당히 올라오고 있었고 그리고 전란이 가속되다 보니까 거의 이게 사실 공민왕 때 내내 전쟁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무장 세력들만 커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진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뭐 과거 급제에서 성균관 나와서 과거 급제에서 그냥 오는, 요즘 말하면 고시 패스한 애들 같지만 예. 사실 그 집안들 이렇게 보면은 전란기에 지방 향리라고 하긴 뭐지만 토호라든가 또 향리 집안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방민들 조직해서 싸워서 군공을 가지고 거기서 또 한 계단 올라와요. 그럼 공민왕 때가 아니라 그분이 한 3대쯤은 조선에 와서 급제하고 그래서 조선시대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진 어떤 사대부란 지방 사족들의 상당수가 이 전란기에 군공을 세워서 한번 신분 상승하고 네. 그러니까 나라가 전란을 겪다 보니까 기존 정치 세력들이 변하고 확 늘어나고 무인 정권 나듯이 이런 것들이 막 나는 거지. 근데 그거를 뭐 혼란스럽다, 뭐 나라가 엉망이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그거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정치 세력이 쉽게 바뀔 수 있고 뭐 저쪽 권력이 바로 잡을 수 있고 그런 것을 보면 어찌 보면 투명한 사회고 공평한 사회고 공민왕의 정치력이 뛰어났다라고 반대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공민왕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란 고려전쟁 겪으면서 무신들이 크잖아요. 네. 결국 그 뒤로 지방 세력들이 무신으로 올라오면서
무인 정권이라는 게 생기죠. 근데 공민왕은 그거를 무인들 지방 세력들 무인들이 올라오는 걸 다시 문신화시키고 고려 사회 자체에서 양생되는 새로운 세력들을 체제 안에 집어넣는 데는 적어도 고려 거란 전쟁 끝나고 무신란 생기는 수준보다는 훨씬 세련되겠어요. 그러면 본인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을 성균관 공부하는 사람으로 바꾸고 막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되게 잘하고 있는 거야. 이 난세를 잘 헤쳐나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을 가져오질 못해요. 여기에 또 하나 원인이 이제 고려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왕조가 오래되니까 누적된 모순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도 개혁해야 되는데 이게 또 모든 계층들하고 이제 기득권이 이해관계가 걸리잖아요. 그러면 또 이쪽 들어서 이쪽 치고 이쪽 들어 이쪽 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인은 관리를 잘 하는 것 같은데 너무 많아. 너무 많고 복잡한 거를 관리를 하니까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밑에서 터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여러 세력들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일종의 그 접시를 돌리고 있는데 점점 이제 17년, 18년 집권하면서 돌리는 접시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맞아요. 정확한 비유인데 고려 초기 거란전쟁 때는 접시 2개 돌리다가 깨졌다고. 나는 한 12개 돌려. 너무 잘하는 것 같지. 근데 24개 돌렸더니 그러니까 폭삭 내려. 본인 캐파를 넘어간 거죠. 어느 순간부터는. 네. 그래서 이제 슬슬 이제 그 공민왕의 최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공민왕에 대해서 또 많이 알려진 이야기가 영화 쌍화점에서 나온 그 이야기인데 그 자제위라고 하죠. 그 일종의 미소년들을 뽑아서 본인의 일종 호위 집단이었던 거예요. 그게 자제위라는. 호위 집단이라기보다는 친위 세력이라고 해야겠죠. 그걸 왜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좀 약한데 고려 때만 해도 그런 게 좀 있고 자기의 알렉산더가 옆에 친구들 그래가지고 같이 군대 동기 뭐 자기 같이 밥 먹고 자면서 네. 그런 애들처럼 이렇게 자기 친위 세력을 키우려고 했던 거죠. 아, 아무튼 그렇게 해서 명문가 자제들을 젊은 애들을 놓고 자기 친위 세력처럼 키웠던 거죠. 그러니까 이 자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조선시대 관념에서는 이게 아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조선의 정치 철학은 공식 루트로 동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의 사적인 능력, 경로로 이렇게 동원해선 관료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시도 중국에서는 환관들이 그렇게 센데 우리나라 환관들이 힘을 못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조선의 정치 철학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공민왕을 칭찬하면서도 이 자제에 대한 비난을 많이 하고 결국 그러다가 네가 자제한테 죽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조선시대 관념에서 보면 강조할 수밖에 없는 교훈인 거야. 국왕은 개인의 사적 친위 세력을 키워서는 안 된다. 공민왕과 관련된 창작물들 보면 이 공민왕의 최후 때 이 자제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행들이 나오잖아요. 무슨 동성애를 즐겼고 그리고 이게 진짜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자제위랑 자기 후궁들이랑 동침하게 하고 이러한 각종 기행들이 기록 속에 나오는데 그게 실제로 그랬을까? 아니면은 이게 어쨌거나 고려사도 사조선에 와서 쓰여진 거니까 약간 왜곡이 들어가서 그렇게 쓴 것인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선의 사람들이 역사를 쓸 때에 그런 얘기가 이제 소문으로 그러니까 진위가 확인하지 않았어도 그런 이야기를 적는 거는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게 왕이 사적 친위 세력을 키우니까 네가 이렇게 되는 것이다. 절대적으로 국가의 공공기관과 교육을 통해서 검증된 애를 썼으면 이런 일이 생기겠느냐. 뭐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죠. 조선 500년 동안 왕의 측근이 뭐 왕을 암살하고 이런 건 없잖아요. 물론 안 들켰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설사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도 이게 관료 전체가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이 공명 같은 경우는 돌발 사고 같은 거잖아요. 통제 안 되는 데서 돌발 사고 같으니까 이런 것이 측근, 사적 권력의 나쁜 점이다라고 조선시대 사람들은 얘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좀 후대의 가르침도 네. 주기 위해서.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조작된 것이냐. 거기까지 그렇게까지 조작은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여요. 왜냐하면 공민왕을 쫓아낸 건 아니거든요. 공민왕이 죽고 나서 우왕, 창왕이 공민왕의 친아들이 아니다. 신돈의 아들이라고 해서 정통성을 부정했지 공민왕이 뭐 그 성적 관계가 문란했다고 해서 넌 왕의 자격이 없어. 이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일부러 만들어 놓을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왕의 죽음 또 측근한테 암살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당시에 소문이 돌았겠죠. 그런 소문을 진위가 본인이 이거 좀
헛소문 같기도 한데 그래도 집어넣었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지만 이거 그 부분을 100% 창작이고 뒤집어 씌웠다. 전혀 아닌데 뒤집어 씌웠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민왕이 만약에 암살 당하지 않고 아까 좀 사고였다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공민왕이 계속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계속 고려를 이끌어 갔다면 조금 고려의 운명이 더 연장됐었을까요?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성혁명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뭐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데 공민왕이 예를 들면 위화도 해군할 때까지 공민왕이 살아 있었다면 네. 요동 정보를 해도 그렇게 멍청하게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어떤 반역의 씨앗을 뿌리면서까지 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왕은 확실히 젊었고 네. 우왕에 대해서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치더라도 이게 정치하는 걸 보면 확실히 좀 공민왕이 좀 더 세련돼요. 네, 뭐 공민왕도 그렇게 세련된 건 아니지만 우왕은 확실히 좀 감정적이고 철없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 그러나 역사가 어떻게 굴러갔을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공민왕도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무슨 일이 났을지도 모르죠. 근데 사실 이렇게 말하는 건 무의미해요. 왜냐하면 공사가 잘못돼 갖고 물이 오니까 뚝이 터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뚝이 안 터졌더라면이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 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면 저희가 역사 속에서 공민왕을 이제 평가한 기록을 보면서 더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1374년 음력 9월의 기록인데요. 최만생, 홍륜 등이 왕을 시해하다라는 기록입니다. 최만생은 내시죠? 네, 네. 내시였고 홍륜이 그 자제위의 그 수장인데 갑신 그 최만생과 홍륜이 왕을 시해하였다. 그러니까 최만생이 왕에게 가서 익비, 그러니까 공민왕의 후궁이죠. 네, 네. 후궁이 이제 아기를 가진 것이 5달이 됐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냐, 누구와 관계를 했는지 묻자. 아니 근데 공민왕이 누구랑 관계를 안 했다는 거를 이미 전제하고 물어보잖아요. 아니, 그래서 최만생이 말하기를 비가 홍륜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제 홍륜과 관계를 해서 아기를 가졌다라고 하니까 왕이 말하기를 홍륜 무리를 죽여서 입을 막아야겠다. 그리고 너는 이 계획을 알고 있으니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 했는데 전 여기서 이해 안 가는 게 그리고 그냥 너 죽일 거야 라고 얘기하고 최만생을 그냥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죽일 거면 바로 거기서 처형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너 죽일 거야? 하고 보내면 그 얘기를 들은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라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가 저렇게 이상할 때는 이유는 3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애초부터 범인이 딴 사람인데 조작이 됐다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암살을 했는데 그거를 내세우기보단 이걸 내세우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걸 만들었거나 아니면 진실이거나. 네. 근데 어느 바보가 저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뭔가 좀 스토리는 조작이 있거나 소문. 네. 그러니까 좀 그 당시에 만들어진 소문을 그냥 갖다 쓴 것 같아. 이게 제일 마음에 든다. 그래서. 아니 그래서 그 삼국지에서도 그 장비가 그 부하들한테 아예 뭐 불가능한 지시를 내려놓고 너 이거 못하면 죽일 거야 해놓고 그냥 술 먹고 자다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 조선왕조실록에도 보면은 궁중에서 도는 소문들이 꽤 많습니다. 의외로 소문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선시대도 보면 이상한 소문 많아요. 근데 나중에 교차 검증해 보면 이거 사실 아닌 거 되게 많거든요. 사신들이 그런 소문 들으면 요즘하고 똑같아. 이게 짜릿한 것이야. 그래서 사신이라는 사람들도 실록에 보면 그런 얘기 써놓은 경우 되게 많은데 이게 소문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런 소문이 돌았을 가능성이 저는 제일 크다고 봐요. 진상은 정확히 모르고. 그 왜곡된 소문이 기록으로 적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 최만생이 두려워하다가 뭐 홍륜 등과 모의해서 왕이 취한 틈을 타 직접 칼로 찌르며 소리를 말하기를 밖에서 죽였다고 했다. 근데 위사들은 이제 두려움에 벌벌 떨며 감히 움직이지 못했고 태후가 이걸 이제 비밀로 하고 국상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인임은 승려 신조가 항상 궁궐 안에 있으면서 완력이 있고 속임수와 계책이 많았으므로 난을 도모하여 일으켰는지 의심에 옥에 가두었다가 얼마 후 병품 및 최만생의 옷 위에 혈흔이 흩뿌려지는 걸 보고 최만생을 옥에 가두어 국문하고는 진상을 알게 됐다. 이인임이 이걸 밝혀냈네요. 마침내 홍륜 등을 옥에 가두었다.
그러면서 이제 공민왕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사신이 말하기를 왕이 즉위하기 전에는 총명하고 인자하면서 중후하여 민들의 기대가 모두 그에게 돌아갔다. 즉위함에 미쳐서 온 힘을 다하여 정치에 힘쓰니 중앙과 지방에서 크게 기뻐하면서 태평시대를 기대했는데 노국공서가 흥서한 이래로 지나치게 슬퍼하다가 뜻을 잃고 정치를 신돈에게 위임하여 공의 있는 신하와 어진 신하를 내쫓고 죽였으며 토목공사를 크게 일으켜 백성들의 원망을 불러 모았고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두어 음란하고 더러운 행동을 즐겼으며 시도 때도 없이 술에 취해서 신하들을 구타했다. 또 후사가 없음을 근심해서 다른 사람의 아들을 취해 대군으로 봉하였음에도 바깥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 염려해 몰래 패신으로 하여금 후궁들을 더럽히고 욕보이도록 한 뒤 그녀가 임신하자 관련된 사람을 죽여서 그 입을 막으려고 하였으니 폐악하고 난잡한 것이 이와 같은데 죽음을 면하고자 한들 그럴 수 있었겠는가 라고 하였다. 평가를 보면 초반에는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받았던 왕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노국공주가 이제 사망한 이래로 좀 결과적으로 잘못된 길로 가버린.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들을 등용한 거는 그러니까 조선에서 계승했던 체제를 만든 거는 잘한 일이다. 성균관 키우고 과거제도 복구하고 그래서 관료대 복구한 건 잘한 일이다. 그러나 이제 신동 같은 애를 내세워서 갑자기 독재를 한다거나 좀 사람들이 이렇게 뭐 토목공사 지들도 다 하면서 포인트들도 그러니까 더 뭔가 좀 하여간 당시에는 처음 하니까 좀 불만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갖다 붙이고 사실 저게 진짜 문제인데 성생활 부분이 예. 여간에선 저게 얘기 안 하는 거거든요. 아, 조선시대도 왕의 사생활은 얘기 안 해요. 근데 저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우왕이 어쨌든 공민왕의 핏줄이 아니라는 거. 예. 저도 이제 그거를 의심하긴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심하게 했으면 저렇게까지 쓸까 실제로. 근데 그게 이건 좀 미스테리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래요? 저랑 저랑 친한 고려대 전공하는 김모 교수가 전에 저 얘기를 한번 했어요. 사실 조선의 신진 사대부들은 다 공민왕이 키운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공민왕 체제에 대해서 오히려 칭찬을 해야 되는데 왜 저런 얘기까지 썼을까? 결국은 역성혁명으로 이게 바뀌고 자기들은 그 체제를 받아들여서 정당화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좋았지만 이 부분은 잘못됐다.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을 얘기할 때 근본적으로 이 시스템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저 아저씨가 좀 헷가닥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야 했던 게 아닌가. 뭐 그렇게 볼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보긴 합니다. 그래도 좀 이상하긴 해. 그래도 꼭 저렇게 말을 해야 돼. 근데 하여간 뭐 정말로 너무 심해갖고 그러니까요. 그랬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공민왕은 어떤 중국식 황제 생각을 많이 했죠. 중국에서 황제들이 하는 건 저거 별거 아니에요. 다 평소에 저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봤을 때 A라는 부분하고 B라는 부분이 같이 있어요. 사실은 같은 계통에서 나왔다고. 그런데 이거를 한쪽은 지우고 한쪽은 받아들여야 되니까 저렇게 몰아간 게 아닌가. 전 그것도 큰 원인이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이제 좀 이야기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여말선초 전공자로서 공민왕에 대해서 좀 박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보통 우리가 역사할 때 제일 설명하기 좋은 거는 문제의식은 있어요. 문제를 볼 줄 알아요. 그런데 사태를 구조적으로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재 없애, 뭐 이거 고쳐 이렇게 가다가 이제 뭔가 다 엉클어지고 쫓겨나고 이런 경우가 제 입장에서 설명하기 제일 편해요. 근데 공민왕은 성균관도 재건하고 이렇게 제도 바꾸고 하는 걸 보면은 구조적인 부분도 알아요. 그리고 공민왕이 시도했던 방향들이 나중에 조선에 와서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은 구조적인 인식이 없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면 왜 갑자기 공민왕에는 그렇게 정치가 복잡해지고 어지럽고 이렇게 너무나 많은 숙청이 일어나고 나중에 역사를 썼던 사람은 저 아저씨가 너무 음란해서 미친 거야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는가. 그것은 공민왕이 구조적인 인식은 하지만 너무나 격동적인 시대에 오다 보니 그런 것들을 제대로 감당할 만한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사실 공민왕 시대 보면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침략이 몇 번이나 오고 전쟁이 몇 번이나 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거기다 피난도 갔지 암살도 겪었지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역량을 초과한 것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반성을 한다면 어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감정이 폭발해 버린 게 아닌가. 그러니까 미쳤다기보다는 정서적 제압에서 실패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누구는 그걸 감당할 수 있겠냐고 말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역사적 교훈으로 가지면 결국은 어쨌든 인간은 자기 감정 다스려야 되고 리더는 감정을 다스려야 돼. 이겨야 돼. 그 싸움에서 이유가 무엇이든 너무나 강한 압박이 와서 터졌다 하더라도 결국은 감정을 제압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 인간이 중요한 게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그 스트레스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어찌 보면 능력이 있는 이제 군주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역사 속에서 비운의 군주로 남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네요. 오늘 박사님과 드라마 정도전 함께 보기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구독자분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기 위해서 개인 SNS에서도 의견을 받으려고 하니까요. 밑에 주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 건강 관리 잘 하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